안녕하세요. 사연담화의 사연지기 소담입니다.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요. 70대 어머니 정옥순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오해로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갈등.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옥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에요.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큰 놈은 해외로 나가 살고 작은 놈 성우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며 지혜라는 며느리랑 같이 삽니다. 그 애들 집에서 함께 산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저는요, 딸이 없어요. 지혜가 처음 인사 오던 날 차분한 말투에 인사성도 바르고 정말 제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그 아이가 이렇게 저를 외롭게 만들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처음 몇 해는 그랬어요. 그 아이는 살갑진 않았지만 예의는 있었어요.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식사도 함께하고 생일 챙겨주고 그래서 저도 고마웠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요. 그런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어요. 아침 식탁에 제 반찬이 사라졌고 주방에서 무심코 부르면 대답이 없었어요. 같이 앉아 TV 보던 시간이 점점 줄더니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지혜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바빴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오해라고 넘기기엔 너무 분명한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제가 쓰던 안방 전기장판이 사라졌고 냉장고엔 제 반찬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혜의 친구가 오면 저를 아예 방에 있게 했고 아들 성우에게 말을 해볼까 몇 번을 고민했죠. 하지만요. 성우는 늘 퇴근도 늦고 힘들어하는 얼굴 보면 그마저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방,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갇힌 듯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왜 이 집에 있는 걸까? 내가 사는 집인데 왜 소리조차 내기 무섭지? 그날도 그랬어요. 어김없이 혼자 아침밥을 차리고 지혜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문득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저 사람 밥 차렸나? 그 말, 제가 그 사람이 된 순간이었어요. 전 그날 결심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야.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아들 성우에게 직접 말하기로 그게 아니면 집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제게 그렇게 말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점심 밥상을 차리다 말고 제가 식탁에 김치를 좀 더 덜어 놓으려고 하자 지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지요. 어머니, 좀 그만두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김치 꺼내 먹어요. 다이어트에 나트륨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순간 제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저 밥 먹는 일상이었을 뿐인데 마치 제가 틀딱이라도 된 것처럼 지적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나도 건강 생각은 하지. 그냥 하나라도 더 먹일까 싶어서. 그랬더니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을 너무 모르세요, 어머니는. 그 말에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 남편 호식이 그 사람은 농사일로 건강을 해친 게지
김치 때문에 먼저 간 게 아닌데요. 그래도 참았지요. 참아야 한다고,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지혜는 아들 내외 집에 저를 모셔간 이유가 그저 명절에 형식상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제자리도 없이 거실 의자 하나에 앉아야 했고, 식사할 땐 늘 지혜가 만든 저염식 반찬만 제 앞에 따로 놓였어요. 고기라도 먹고 싶어 하면 어머니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안 돼요. 라며 안 줬죠. 아들 준호는 그저 그래도 우리 지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집엔 얼굴도 안 비추니 실상 지혜가 주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해 겨울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 조촐하게라도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는데 지혜는 인터넷에서 시켜 먹은 건강식 도시락 하나를 택배로 받더니 그걸 제 생일상이라며 내놓더군요. 심지어 그날 저녁엔 지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임을 했어요. 제가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술 기운이 오른 지혜가 저를 향해 친구들 앞에서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 진짜 안 늙어요. 고집도 20대 급에 얼마나 똑똑하신지 요리 한번 하시겠다 하면 부엌이 난리 나요. 친구들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며느리 체면 구기게 할 순 없지 싶어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서 나 어머니랑 못 살겠어. 당신은 왜 늘 나만 참으라고 해? 내가 고생한 건 안 보여? 지금까지 친정 엄마한테도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없어. 지혜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준호가 뭐라 답했는지까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다시는 내가 가족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식사도 거의 입에 안 대고 밖에 나가 텃밭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뒷산 자락에 아직도 호시기가 살아있을 때 읽어놨던 텃밭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며 제 속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위임장. 그리고 그 밑에 제 이름이 아닌 지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서였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혜가 저를 돌본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걸요. 며느리 지혜의 말은 언제나 조곤조곤합니다. 언성 한번 높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말투가 오히려 사람 마음을 더 멍들게 할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출근한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전날 서랍에서 발견한 그 부동산 위임장 문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 문서에 내 이름이 아닌 지혜 이름이 적혀 있을까?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조심스레 지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혹시 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논이랑 반말이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자 지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지요. 아, 그거요? 어머니 몰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게 그러셨거든요. 지혜야, 넌 우리 집안에 온 보물 같은 며느리다. 이 밭과 노는 내가 잘 관리해라. 그래서 공증도 받아놨고요. 아, 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렸구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식이 그 사람은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늘 내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지혜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그때 한 말 기억 안 나니? 재산은 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자 지혜는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겉으로 한 말이죠. 그땐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사실은 아버님이 남긴 유언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 진행 중이에요.
유언장이 따로 있다고? 네.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조용히 호식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호식이가 살아생전 정리해둔 통장, 땅 문서 사본, 그리고 그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낡은 편지 봉투 하나. 옥순아, 이 땅은 내 이름으로 해놨어. 지혜는 착한 아이지만 너랑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갈등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했어. 우리 손자 교육비랑 생활비, 너 삶의 노후까지 내가 없어도 든든하게 살았으면 해서 미안하다. 늘 고맙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호식이 그 사람,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구나.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 마음을 짓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식이가 남긴 땅 문서 정리 내역을 열람했고 거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위임장을 들고 와 지혜 앞으로 위탁 신청을 해놓았던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럴까? 한때 제 딸처럼 아꼈던 아이였고 결혼식 때 손잡고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라며 울던 아이였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며느리와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제게 와서 말했지요. 어머니, 혹시 아직도 그 논이 어머니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좀 실망이에요. 지혜야, 내가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법적으로 정리될 거예요. 어머니는 노인정이나 다니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제 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방법으로 알려줘야겠구나. 며느리 지혜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건 호식이가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애는 더 이상 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그 땅은 제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어머니는 쉬세요. 복잡한 일엔 관여 마시고요. 이런 식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날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호식이가 남긴 편지와 유언, 그리고 땅 문서 사본. 그걸 바탕으로 진짜 정리를 하기로요. 며칠 후 저는 호식이가 생전에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 전우식 어르신의 아내 정옥순입니다. 혹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정식으로 접수돼 있나요? 노무사는 제 얼굴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아, 예. 부인께서 직접 오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작년 겨울 이곳에 직접 오셔서 유언장을 공증하셨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엔 부인께 모든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호식이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최근 며느리 분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유언장을 들고 오셨어요. 날짜는 훨씬 뒤지만 공증이 없는 문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지혜가 뒤로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야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땅 문서, 유언장, 그리고 호식이가 남긴 편지를 한데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바로 소송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정, 저는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묻어나는 확신이 조작된 문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판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2개 있습니다. 정옥순 씨 명의의 공증 유언장과 이지혜 씨가 제출한 자필 유언장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증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우선 판단하겠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식이가 남긴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고인은 생전에 저에게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 노후를 걱정하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편지를 읽고 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증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며 정옥순 씨가 해당 부동산과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 순간 제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 가벼워졌고 지혜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혜가 조용히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 아버님 뜻이었나요? 지혜야, 너랑 내가 어떤 사이였는지 나는 다 기억해. 너를 친딸처럼 아꼈어.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지. 전 그냥은 없어. 사람 사이에는 마음이 있고 도리가 있고 그걸 지키는 게 가정이야.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처음으로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지요. 지혜와 법정에서 마주한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남은 건 단지 상처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삼킨 채 살아야 했던 그 지난 세월들이 이제야 겨우 제 편이 되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식이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식아,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내가 나를 지키게 됐네. 너무 늦었지만 고맙고, 이젠 나도 나를 살아볼게. 며칠 후 손자 준호가 조심스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의 어깨는 그새 많이 자라 있더군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엄마 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그 어떤 책임도 감당하려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너에겐 잘못이 없단다. 엄마는 나한텐 큰 아픔이었지만 너한텐 단 하나뿐인 엄마지. 그 마음마저 미워하진 않을게. 죄송해요, 할머니. 엄마가 그동안.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그 누구보다 곱게 자랐구나. 넌 잘 컸어. 앞으로도 잘 자라다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매일 호식이 밭에 나가 풀을 뽑고 텃밭에 상추를 심고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과 시장 바닥에 앉아 웃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누구의 말을 참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보니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군요. 어느 날 지혜가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2 손을 꼭 모은 채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할머니 손에서 참 따뜻하게 자랐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는 그 애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넌 나를 많이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널 원망하지 않을게.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그 애도 이제야 철이 든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호식이의 사진을 꺼내 말했습니다. 호식아,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볼게. 이름 석자 정옥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말이야.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가장 아플 땐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에서 뭐가 꺼억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놓아버린 마음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지혜는 또 편지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제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반성과 그동안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걸 읽고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가 제 무릎에 살포시 머리를 얹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난 엄마가 미워요. 그런데 엄마도 혼자 울고 있었대요. 할머니처럼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제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호식이한테도 말 못하고, 친정에도 말 못하고, 가슴에 박힌 못을 끌어안고 살았던 그 시절. 며칠 뒤 지혜가 찾아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졸업식이 다음 달이에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이 말 참 이상하죠. 같이 살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모셔가도 되냐 묻는 겁니다.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졸업식 날 준호가 졸업장 받고 무대에서 내려와 절 향해 달려오는데 그 아이가 저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있어서 내가 잘 자랐어요. 내 진짜 부모는 할머니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외로웠던 세월이 이 한 줄로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준호와 함께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끼리라도 따뜻한 가족처럼 살아보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매일 해 뜨는 걸 보고 해 지는 걸 보며 살아갑니다. 이름 석자, 정옥순으로써요.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게 두지 않습니다. 복수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살아내는 그 자체가 가장 통쾌한 복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사연담화는 오늘도 당신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감사합니다.